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이제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이면 이번 한 주를 또 어떻게 보내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시간은 가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번 한 주가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위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버터라인이 아닙니다. 버터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길. 버터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준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지는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는는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들었어? 용인 행점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거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특검에 다시 소환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검하고 삼성의 입장에서만 보면 법리 다툼에서 재대결이고 리턴 매치인데요. 지난달 12일에 조사받고 한 달 만이고 지난달 19일에 영장 청구된다면 기각된다면 3주 만인데 과연 새로운 사실이 있느냐라는 게 초미의 관심사죠. 특검은 새로운 의혹이 있다.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거고요. 삼성은 여전히 이 대가성, 부정청탁이라고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강요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뇌물 공여자라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고요. 만약에 재청구를 한다라면 법원이 또다시 기각을 하느냐 아니면 발부를 하느냐 이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또 북한이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미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좋아졌다 그러던데 이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단합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네. 보통 이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친하다라고 하긴 힘들잖아요. 서먹한 분위기일 텐데
뭐 화제 얘기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욕할 사람이 하나 필요했던 거죠. 욕할 사람이 그렇죠. 당연히 북한입니다. 미사일을 쏘니까 미국 시간으로 밤에 10시 35분이라고 알려졌는데 예. 갑자기 4시간 만에 쏘자마자 공동성명을 냈고 일본이 강력 규탄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말이 100% 맞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 거죠. 예. 그리고 이 미일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좋았던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정말 화려한 이 돈의 파티, 선물 때문인데 보통 뭐 명품 갖다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돈 맛을 보여준 거죠. 우리 돈으로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정인데 511조 원, 4,500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미국에서. 물론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뻥튀기를 해놓은 걸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지금 미국의 일자리 만드는 게 본인의 최대 공약인데 일본이 도와주겠다는 게 와이낫이죠. 당연히 그렇죠. 선물 갖다 주니까 좋다라고 하면서 그럼 이 편 들어줄게. 어디서? 중국과 일본 지금 영유권 분쟁 일으키고 있잖아요. 센카쿠 열도에서 그렇죠.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예. 하고 있는데 이거 니네 일본 말이 맞다. 중국 땅 아니야. 일본 땅이야라고 지지 입장을 보여줬고 주일 미군 주둔 경비 증액할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분위기 좋게 가자라고 해서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 상당히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그 국민연금공단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국민연금 다들 아시겠지만 오는 25일 전후로 기금운용본부라고 국민연금 550조 원을 굴리는 곳이 있어요. 이 예.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을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특검 수사를 겪으면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의 어떤 모종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조직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사장은 지금 공석 상태고요. 거의 빈사지경이 고사 상태여서 직원들, 특히 운영력들이라고 하는데 펀드를 운영한 운영력들이 사표 쓰고 다른 곳,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올 들어서만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그만둔 직원이 30명 가까이, 현재로는 한 27명 정도로 파악이 된다라고 해요. 이 27명 정도 인원은 작년 1년 동안 그만뒀던 인원수하고 비슷하고요. 한 달 반 동안. 예. 그리고 전체 운영력이 230여 명 정도인데 거의 15%, 20% 가까이가 한 달 반 동안 그만둔 거죠. 이 수적으로만 봐도 이런데 특히 그 안을 내면을 들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운용본부가 7개 실과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실장과 센터장급의 한 6명 정도가 그만뒀다는 거죠. 핵심 그리고 상당히 고위급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입니다. 예. 이게 아까 550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중간중간에 바뀌면 중장기 투자할 수 없어요. 사람 바뀌면 완전히 또 투자 철학이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수익률이 1%만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죠? 550조에 1%면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5천억 원인가요? 예, 그렇죠. 550조니까요. 그렇죠. 5, 6조 정도 되는데 이 노후 자금이 이 운영력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주 이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전주 이전이 가장 그만두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주 이전한다고 나간다라고 하면 많이 비판할 거 아니에요.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특검 수사하고 전주 가까워요. 그리고 맞습니다. 전주가 정말 KTX 이런 거 있으면 별로 안 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특검 수사로 조직이 상당히 와야 되고 작년 하반기부터 감사원이 또 감사를 세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보수는 민간에서보다 좀 적어도 큰 물에서 놀잖아요.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애국심 이런 것 때문에 버텼는데 니들이 이래? 나 그만두겠어라고 하는 거죠. 조직에 등 돌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만약에 세종시 이전할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그만뒀었나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은 잃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보수 많이 주니까 증권사 자산운용사로 옮기는데 국민연금의 장기 투자 계획을 다 알고 있는데 다른 민간회사로 이전한다. 이것도 좀 영업비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적절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 그리고 공사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는 진짜 신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말이에요. 그게 정말 큰 그 경력이 돼서 다른 데 이전할 때 상당히 큰 어떤 이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사드 문제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줄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자리를 무슬림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한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써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중국을 대체할 만한 단체 관광객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낫다라는 게 이슬람, 무슬림들이라는 건데 가장 좋은 건 때로 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다니면 돈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쏘는 데도 되게 아까웠는데 이제 때로 다니면 현혹되고 누가 사면 나도 사겠다라고 하면서 사는데 중국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죠. 무슬림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부자가 있어야죠. 중국은 돈을 잘 쓰고 무슬림도 좀 잘 쓰는 편이라는 거죠. 최근에 스키장 가보면 중국인들도 많은데 이런 무슬림 분들도 많다라고 해요. 특히나 중동 출신 무슬림보다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지역의 무슬림들이 4명 중 3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음식, 할랄 푸드하고 기도. 항상 그렇죠. 라마단 기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맞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고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경우도 할랄 인증받은 것. 맞아요. 조리법에 맞게 조리되는 음식만 그렇죠.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 할랄 인증을 받은 식당은 10여 곳에 불과하고요. 기도실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태원 중심으로 몇 곳밖에 없는데 그래서 무슬림 관광객들이 갈 만한 데가 이태원하고 남이섬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무슬림을 위해서 이런 기반까지 만들어줘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 내수를 살리는 데서 와서 돈을 써야 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 이 얼마 전에 정월대보름 지났잖아요. 예. 근데 우리 또 김보름 선수도 대단한 선수예요. 예? 이름이 비슷하네요. 예. 스피드 스케이팅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매스 스타트에서 이 마지막 반바퀴를 남겨놓고 역전에 성공했어요. 예? 예, 이 매스 스타트가 이 스피드 스케이팅인데 이 쇼트트랙처럼 이 선수들이 한꺼번에 출발해서 순위를 가리는 종목이거든요. 예. 이 400m 트랙을 16바퀴 도는 경기인데 이 김보름 선수가 어제 마지막 한 바퀴 남겨놓을 때까지 7위였다가 이 반바퀴 남겨놓고서 앞서 나오면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일본의 이 다카키 나나루 선수를 0.11초 차로 따돌렸고요. 예. 8분 00초 79를 기록했습니다. 이 김보름 선수가 현재 이 매스 스타트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예. 근데 어제 경기가 워낙 이 대반전의 역전승이었기 때문에 어제 역시 김보름이다 이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야, 진짜 대단해요. 예. 예. 자,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1개를 땄죠. 그죠? 예.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이 김보름 선수가 금메달 가져왔고요. 예. 500m에서 이상하 선수가 은메달을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팀이 금 하나, 은 1개를 기록했는데 예. 이상하 선수가 500m에서는 은메달인데 1000m는 오른쪽 종아리에 통증을 느껴서 기권을 했고요. 예. 이승훈 선수는 이 팀 추월에서 부상을 당해서 매스 스타트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 메달 수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김보름 선수의 건재 또 이상하 선수의 부활을 확인했고요. 이 남자는 이승훈 선수의 부상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1500m 기대주인 김민석 선수가 5위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다는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무난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번 대회가 또 올림픽 테스트로 열린 대회이기도 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적도 중요하지만 경기장 시설이나 대회 운영 능력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해본 기회였는데 잘 됐나요? 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회가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장에서 열렸거든요. 이 경기장이 이제 올림픽 경기장인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새로 만들어졌고요. 이 최신 기술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장 시설뿐만이 아니라 빙질도 좋아서 기록도 여느 대회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다만 전광판이 작다든지 또 아직은 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런 문제점도 드러났거든요. 예. 근데 이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아니 전광판 크기 늘리는 거야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예. 이 현장에서 대회 운영을 지켜봤던 이 얀 다이케미 국제 빙상 경기 연맹 회장은 대회가 끝날 무렵에 성공적인 대회였다라고 이 평창올림픽 성공을 믿는다라고 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뿐만이 아니라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우보드 테스트 이벤트도 함께 열렸다 그러는데 이 에어리어 스키하고 모글에서 우리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회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 프리스타일 스키 에어리얼은 우리에게는 아직은 좀 낯선 종목이거든요. 네. 이 기계 체조의 도마하고 비슷한데 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 점프대에서 도약을 하고요. 이 공중에서 회전과 비틀기 등의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이 지난 10일에 이 평창 보광 스노우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에어리얼에서는 이 김경은 선수가 평창올림픽 진출권을 확보했고요. 예. 이 모글에서도 여자부의 이 서정아 선수가 6위, 남자부 최재우 선수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스노보드 월드컵 평양 대회전에서는 김상겸 선수가 16강에 진출했는데 8강에 오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 그리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대표팀이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 캠프를 차렸다.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WBC 대표팀이 어제 오전에 오키나와로 출발해서 이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오키나와에서 23일까지 전지훈련을 갖게 되거든요. 19일에 요미우리 자이언츠전을 포함해서 모두 3차례의 평가전을 오키나와에서 갖게 되고요. 대표팀은 오키나와 훈련이 끝나면 국내로 복귀하는데 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3월 6일 이스라엘, 3월 7일 네덜란드, 그리고 9일 대만과 이 WBC 1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모두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게 열리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 유도 권유정 선수가 말이에요. 예.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냈다고 하는데 권유정 선수가 세계 랭킹 83위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근데 세계 랭킹 2, 3, 4위를 모두 꺾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메이저 대회이거든요. 이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이 권유정 선수가 깜짝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 57kg급에서 이 세계 랭킹 83위거든요. 예. 그런데 이 8강전에서 랭킹 3위, 이 4강전에서 랭킹 4위 선수를 꺾고 이 결승에 올랐고요. 예. 이 결승전에서도 랭킹 2위인 이 프랑스의 엘렌 레세브 선수를 절반승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그 대진운이 좀 운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었는데 톱 랭커들을 모두 꺾고 올라가는 거침없는 승승장구였고요. 아마 이 권유정 선수 때문에 57kg급 세계 톱 랭커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이 48kg급 정보경 선수도 세계 랭킹 1위 몽골 선수를 결승전에서 누르고 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정보경 선수가 지난번 올림픽 때 참 안타깝게 됐었는데, 그죠? 예, 은메달 따냈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래도 금메달 따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드립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복이 쌓이는 눈, 따끈한 호빵,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10살 은호는 난방비 걱정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집으로 스미는 칼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유독 매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곤입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운전이 과격해질 때가 있죠. 과속과 급제동은 위험할 아니라 대기오염도 심화시킨다고 하는데요. 환경오염을 막고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친환경 운전 습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경제 속도를 준수하고 급출발,
급제동을 줄여 환경도 보호하고 인센티브도 받는다는 것.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는 훌륭한 요리와 같지 않나요? 깨끗한 환경은 더 가까이, 지구온난화는 저 멀리.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폰.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팝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팝폰. 콘이 아니라 폰. 팝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오빠 아직도 비타민 편식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라나민 C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비타민 편식 말고 오라민 C. 아버지, 화물차 운전하면서 기름값 걱정이셨죠? 화물복지 삼성카드로 바꾸면 기름값 할인된대요. S51 GS 칼텍스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00원 혜택. 화물복지 삼성카드. 아버지, 힘내세요. 연회비 없음. 연체이자율 연 20일에서 27.9%.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장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품 설명서 약관 참조.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카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건 기적이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오늘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월요일의 종량 커플 이종근의 종, 서양호의 양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을 여는 맑은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예, 그 종이의 종소리. 야, 이렇게 되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새마을도 아니고 종은 무슨 다시 촛불을 들고 새아침 맞았습니다. 서양호입니다. 아니, 종은 절도 절에도 다 있고 성당에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게 종인데 예열을 좀 했습니다. 네. 재미를 위해서. 한 재미없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서 다 보셨습니다만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한국의 정치 상황에 어떤 목적을 갖고 도발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 비난을 했는데 물론 뭐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북한이 지금 도발하는 것이 뭐 한 몇 년 동안 도발 안 하다가 갑자기 탄도미사일 빵 쐈다면 내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은 이 몇 년 동안 쭉 보세요. 굉장히 가파르게 몇 개월마다 며칠마다 몇 주마다 한 단계 자신의 실험의 결과물들을 하나씩 지금 진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어요. 그것을 상수를 갖고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 한다면 그 영향을 미치겠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변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목적, 그러니까 정치 상황에 영향이 준다 안 준다라고 이렇게 공박을 벌이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변수로 일부러 만들려는 그런 의도다. 그러니까 북풍이든 거기에 대한 역풍이든 사실은 변수가 아니라 이제는 상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뭐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사실은 미일 정상의 만남, 즉 트럼프와 아베를 겨냥했는데 이 유타는 결국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맞아서 대선 불출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격변기 탄핵이란 국면 속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기조에 대해서 북한이 간을 보기 위해서 저는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14일 그 발사한 날이 북한 그 3차 핵실험 4주기이고 16일이 김정일의 75회 생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내부 결속도 필요해서. 그러고 보니까 김정일 일찍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 나이로 한참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쏘긴 했는데 결국 근데 국내에서는 그 구제역의 조기수습에 실패하고 안보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결국 한치의 국정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바람이 불어서 저는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출마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겠냐. 의외의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매스 스타트 종목에서 김보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예? 그런데 지난 토요일이 정말 대보름이었습니다. 예, 또. 나임을 맞추시네요. 보름. 네. 이제 알았나. 근데요, 토요일 날, 정월 대보름날이었는데, 그리고 이날 되게 추웠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이 두 집회로 서울 도심이 아주 뜨거웠는데,
촛불 집회에는 야권 인사들 대선 후보들도 많이 갔고,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많이 갔고, 그래서 역대 최다 인원이었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이종근 실장님.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라는 어떤 그런 그 명제를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저는 요즘에 그 광화문을 보면서 역사는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좀 그런 막막한 두려움에 좀 쌓여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에 해방정국을 자꾸 연상케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냐면 좌익이라는 좌익, 우익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실제로 백색 테러, 적색 테러가 일어났고, 서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상황이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탄핵을 인용하라, 기각하라라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요. 저는 보면 이쪽이나 상대방을 적대시해야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존재가 살아날 수 있는, 특히나 이쪽 새누리당 의원들 보면은 이제는 거의 당 차원으로 막 참여하잖아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느낌이고, 또 거기에 기름을 또 끼얹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또 뭡니까? 이런 어떤 형국이 나중에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좀 막막합니다. 지금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진짜 곰곰이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예, 진짜. 서영 소장님은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늘 그렇지만 오늘도 저는 국회는 탄핵 소추자로서 삐뚤어지셨어. 가만히 보면. 예, 저는 국회는 탄핵 소추자로서의 법과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그 선의 진정성을 오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나라에 대한 충성, 애국하는 마음이 곧 대통령을 지키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100번 이해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전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태극기 집회. 국회는 촛불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274명의 압도적 다수로 그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는 야당이 아니라 국회가 탄핵 소추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국회가 자신이 국민과 그리고 법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집회에 참여한 분들은 이율 배반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법치의 준수, 헌법의 존중은 헌재는 판결로, 시민은 촛불로, 국회는 그런 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으로 완결될 수 있습니다. 전 촛불과 탄핵에 대해서 정치인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가요, 일단은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좀 헌법재판소를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립된 제도로서 우리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모든 제도나 기관이 정치에 휘둘린다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더 하면, 탄핵을 가결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제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해서 헌재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지 탄핵을 한다가 아니거든요. 만약 그 제도라면 헌재가 필요 없이 국회에서 가결해서 탄핵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87년 헌법에서 개헌해서 만든 건 국회에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맡기는 그런 과정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맡겼다면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촛불도 태극기도 광장에서 헌재에 압력을 주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저는 그것이 마치 동일한 요구라고 하는 그 객관성을 가장했지만, 사실상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와 착시 현상을 주는 그 비겁한 양비론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파기한 것은 헌재는 판결로, 국민들은 촛불로,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편에 서야 이 헌법을 지키고 저는 법치를 사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집이 세세요. 예. 대선 주자 얘기도 좀 해보죠. 안희정 지사의 이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져요.
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7일에서 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이 여론조사를 보면 고생하셨습니다. 숨 차다. 예,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빨리 얘기를 하면 막 숨이 차네. 근데요. 어떻게 보세요? 자,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이겁니다. 네. 정치는 언제나 새로움을 원해요. 익은 것보다는 낯선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들고 낡고 익숙한 것에서 좀 결별을 해서 좀 새로운 것 이런 걸 원하는데 안희정 지사가 사실 문재인 전 대표보다 정치 경력이 오래 있어요. 여의도 정치로 얘기한다면 그렇죠. 1989년도에 사실 보좌관. 김동혁 의원 네. 보좌관으로 네, 시작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의도 정치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는 몇 년 안 돼요. 2011년인가부터 나왔죠. 여의도로 여의도 국회로. 그러니까 사실 이 정치 경력은 훨씬 더 오랜데 보좌관 생활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구체제처럼 보이고 기득권처럼 보이고 뭔가 가진 거를 뺏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이룬 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치 한 30년 하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워딩도 그렇고 정치 행보도 그렇고 최근에 대세론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나 대세 맞아 이것도 그렇고 자 그런데 안희정 지사는 훨씬 오래전부터 보좌관 생활부터 이렇게 계속 정치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희정이 누구야? 충남지사는 알겠는데 저 사람 새롭네? 젊네? 이야기하는 것도 근데 젊은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의원 후보들 전부 통틀어서 익숙한 새로움, 오래된 새로움 이런 어떤 느낌을 준다. 그것이 지금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를 또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안희정의 돌풍이든 문재인의 대세든 간에 더민주당의 예선이 곧 본선이 아닌가. 2007년도 한나라당 예선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대선 본선인 거죠. 그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예,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예선인 문재인 안희정의 대결이 사실상 본선을 방불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가 진진해졌고요. 저는 정권 교체가 따놓은 당상이라면 여야 정권 교체라는 구도보다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인물 선거가 되면 저는 안희정 지사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정권 심판, 정권 교체의 그 여론 형성이 형성돼서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런 게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안희정 지사가 유리할 거라 생각이 들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그 측에서의 반격들 그리고 태극기 집회의 친박 세력의 탄핵 원인 무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 잔불이 남아 있다. 정권 심판을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겠냐. 끝까지 결과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대북 송금 특검 문제 거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햇볕 정책에 입안하시고 추진하셨던 분들이 고초를 겪으신 거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호남의 지지층을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는 한나라당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다가 박지원 당대표부터 아주 맹폭을 가했죠. 그랬더니 사실은 또 바로 사과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한테 하는 사과를 해서 박지원 당대표 바로 정치는 저렇게 해야 돼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그걸 떠나서 안희정 지사는 당시에 사실은 야인이었거든요. 어떤 직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리어 책임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 자금 수수에 대한 책임을 받고 그 형도 살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
거꾸로 문재인 대표는 사실 비서실장, 민정수석부터 비서실장까지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안희정 지사가 조금 더 책임에 대해서는 좀 가벼운 책임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뭐 대북 송금 특검의 문제가 호남 민심의 자극 여부를 이제 넘어서서 대북 관계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명분일지라도 비공식 거래는 이제 더 이상 불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들을 저는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과도한 비판은 사실상 근거진 호남에서 밀린 국민의당이 입지 회복을 위한 노림수로 그래서 정략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설득력을 많이 가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저는 호남과 보수 언론에서 안희정에 대한 띄우기를 하는 것들은 문재인 반문에 대해서 더 이상 논박할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국민들과 호남과 나머지 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영 소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 지금 요번에 이 여론조사 지지율도 29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29%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그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거를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사가 띄운다. 이거는 그 박스권에 그럼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어떻게 보세요? 10%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20% 이상으로 돌파한 계기가 사실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컨텐츠로 또는 자신의 정책, 비전 이런 걸로 뚫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라는 외생 변수로 인해서 사실 그 박스가 탈출됐다라고 봐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꽤 1년 몇 개월을 갇혀 있다가 그런 계기로 딱 됐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도 20%대에서 30%대의 그 출렁이는 어떤 과정들이 언제였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주 TV와 인터뷰할 때 또는 기자간담회를 할 때 즉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막 목소리를 높일 때 정권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로 나타나서 출렁출렁 올라갔었어요.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컨텐츠, 자신이 돌파하는 어떤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면 사실상 매직 넘버라는 40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이. 그런데 사실 오늘 리얼미터 나오고 이번 주에 어떤 연달아 나오는 결과가 왜 주목이 되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갤럽은 이 아까 전인범 특정사령관 변수가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 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이것이 이번 주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서 소장님. 저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30, 20, 10 구도는 이미 마른 행주로 짤 만큼 짠 지지율이라서 그 누구도 더 이상 지지율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40%인데. 그럼 안희정 지사의 지금 위원 확장이 가능하지 않다? 저는 현재까지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30, 20, 10 구도가 되고 다만, 예선이 들어가서 결선 투표에서 2, 3위 표가 합산되어진 것이 그대로 2등에게 모두 몰릴 경우에 대역전극이 가능하지 다자간 대결에서 더 이상 나올 지지율이 없다.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바른정당의 후보와 그리고 새누리당의 후보, 국민의당 후보는 다 집에 가란 얘기인데 그런 일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주관적 희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예선 구도의 결선 투표를 통해서 반전이 가능한 포화치에 다다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시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애 최고의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